취업을 뽀개서 코디네이트해주는 취뽀코디 여의도랑이 권혁중 컨설턴트입니다. 자, 여러분 하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취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요 신한은행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한은행입니다. 여러분 그 금융권을 준비하신 분들은 사실 뭐 솔직하게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볼까요? 그렇죠. 한 군데만 보지 않죠. 여러 군데 봅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신한은행이고요. 또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면접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면접에 다양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알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한은행은요, 제가 이미 한국직업방송을 통해서 기업 분석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직업방송 들어가셔갖고요,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직업방송 찾으신 다음에 찾아보시면은 이미 기업 분석, 신한은행에 대한 기업 분석 정말로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의 내용들 어떻게 그 다음번에 흘러왔을까? 신한은행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또한 요즘에 알아야 될 꼭 트렌드가 뭘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1897년 설립이 됐고요. 대표는 진옥자동자 은행장입니다. 자, 매출액은 18조 원 되어 있고요. 인원량은 13,961명, 영업이익 2조, 당기순이익 1조. 평균 연봉 한 비슷하죠. 다른 은행과 비슷한데 많은 분들이 이래서 대표가 아닌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뭐다? 옛날 자료입니다. 대표 바뀐 지, 은행장 바뀐 지 꽤 되셨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옛날, 그러니까 최근도 아니고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자료를 좀 요즘에 돌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취뽀코드에서 최신 자료, 요즘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죠. 뭐 신한은행은 1897년 2월 19일 한성은행과 그다음에 6년도에 있었던 8월 8일에 설립된 동인은행의 신설 합병된 회사다. 그래서 좋은 은행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신한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는 뭐 다 아시죠. 그래서 그냥 텍스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는 아시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뭐 기본적인 철학, 뭐 미션, 목표 이런 거는 뭐 솔직히 신한은행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이미 제가 한국직업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은행 소개 부분, 그다음에 CEO에 대한 소개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볼까요? 기업 분석을 한번 일반 현황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뭐 미션, 목표 이거는 뭐 다 있는 자료고 이런 자료는 사실 여러분 취뽀코드밖에 못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자, 2019년도 전략 목표는 스위치온 관점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실제 이거는 18년도 사업보고서 나왔을 때 우리는 19년도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온에서 관점의 대전환이었다. 이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가시화되는 변화의 시기에 뭐 리디파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추진하면서 관점의 전환이라는 혁신을 했다. 그래서 뭔가 변화의 시기였다고 봅니다. 19년도가 실제 신한은행이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의 시기였다. 신한은행이 19년도 한 해 동안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을 통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4가지의 중점 사업을 했는데, 고객으로부터 선택받는 은행, 디지털 융보가 채널 구축을 통한 편리한 은행, 그 다음에 고도화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을 통한 견고한 은행,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함께하는 은행을 추구했다. 자, 그래서 4가지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선택받고, 그다음 핀테크로 통해서 편리한 은행, 그 다음에 견고한 은행, 함께하는 은행. 그래서 이 4가지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실 19년도는 달려왔다. 2020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4번째로 본다면, 이를 위해서 신한그룹은요, 이제 원신한, 한마디로 협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다양한 계열사들과 협력 체계도 했고요. 또한 고객 친화적인 온오프라인 채널 운영 체계를 구축을 했다. 온오프라인 믹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옴니 채널이라는 어떤 용어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옴니 채널이 사실 2017년도 정도에 화제가 됐던, 정말 이슈가 됐던 사실 트렌드였고요. 지금은 뭐 옴니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롯데그룹사에서 사실 신동빈 회장이 밀어붙였던 마케팅 기법 중에서 바로 옴니 채널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신한금융그룹도요, 신한은행도 온오프라인 채널 운영 체계를 구축을 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이런 포인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한은행이 어떻게 글로벌로 나갔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신한은행의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의 하나로 글로벌 사업 영역의 리더십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게 뭐 베트남 진출했던 부분이다. 외국계 은행 1위 입지를 다지는 등 해외 채널 최적화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신한은행을 보실 때에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꼭 알아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19년도 6월 말이죠. 이게 신한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낸 자료 중에선 최신 자료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해외 네트워크는 20개국, 159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사실은 요거 정도는 우리가 좀 글로벌 쪽 얘기할 때 거론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분석, 글로벌을 신한은행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겠고요. 자, 한번 볼까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 이제 찬반 토론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신한은행 면접 들어가면 찬반 토론이 있는데 정말로 다양한 이슈들이 나요. 그렇다고 막 폭넓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뭐 폭넓게 가서 깊게 얘기할 시간도 없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여러분께서 찬반 토론에 가셔서 이야기를 해주느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느냐,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굳이 내가 많은 얘기 안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정리해주는 역할. 이렇게 어느 정도의 논점이 흐려진, 찬반 토론이 참 재밌는 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 논점이 흐려지는, 그러니까 사이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딴 말을 하는 친구들 많이 당황하다 보면 뭐 딴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정리해주는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정리해 주려면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말로 깊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되겠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굳이 시간을 많이 낼 필요는 없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는 뭐 이동할 때나 기본적으로 짬짬이 기사를 많이 읽는 것, 그다음에 기사를 읽을 때 궁금한 사항은 항상 체크해 두시고 내가 스스로 찾아보는 방법을 많이 제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은산분리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 은산분리에 대한 이슈는 나왔었죠.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해가는 막기 위해서 뭐예요? 4% 룰이 있었죠.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정한 규정을 보통 우리가 은산분리, 뭐 또는 금산분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 규제가요, 인터넷 전문의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서 19년도 1월 17일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말 그대로 예외 조항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혁신정보통신기술 기업에 한해서예요. 이게 모든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주체들한테 허용한 게 아니라 혁신기업, ICT 기업에 한해서는 34%까지 완화하겠다라고 특례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여러분, 뭐 이거 제가 물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은행들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은행이겠죠? 은행, 이게 찬반이 들어간 거예요. 찬반.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도대체? 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반대해야 되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은산분리에 당연히 은산분리가 있어야지. 은산분리가 있어야지 이거를 무력화시키면 어떡하냐.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찬성과 반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은산분리에 찬성하는 쪽이죠. 은행의 대형화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금융산업이 글로벌된다. 기업의 경영에 참여함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뭐예요? 은산분리의 특례법에 의해서 말 그대로 만약에 산업자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뭐가 되겠어요? 은행의 대형화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산업자본을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굉장히 글로벌할 수가 있고요. 금융산업이 글로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은행은 은행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산업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음산분리의 어떤 이 특례 조항이 굉장히 좀 이슈였죠. 근데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야, 음산분리 이거 만약에 특례 조항 이대로 계속적으로 풀어주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사금보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 자꾸 풀어주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안 돼, 안 돼. 그죠? 재정 건전성이 위협이 된다. 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안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빼갈 거 아닙니까? 산업자본이 뭐예요? 산업 쪽에서 계속적으로 자본금을 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 위험이 되죠. 뭐 불공정한 룰도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과 정말 은행만 있는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뭐가 벌어져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불공정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겠고요. 기업이 소유한 은행과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은행으로 좀 나눌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결국 금융산업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음산분리는 뭐 언제나 제가 강조드리지만 은행권에서는 초유의 항상 나오는 이슈가 은산분리, 금산분리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은행권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 하나가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은행권에서는 항상 그 부동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올까요? 그렇죠. 대출 부분에 그렇죠. 대출 부분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굉장히 이자 수익이잖아요. 결국엔 이자 수익인데 그중에서도 사실 가계대출 받는 많은 이유가 사실 부동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출 부분에 민감하게 반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뭐냐면 이제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3개 신도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갖고 왔죠. 30만 호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 왕숙 신도시랑 하남 교산 신도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신도시, 부천 대장 신도시 이렇게 5가지 3기 신도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을 보면은 2020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이 되고 2001년도에 공사 착공하고 2001년 말에는 천마을 시범 사업을 한다. 뭐 이런 플랜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찬반이 들어가는 거겠죠. 야 이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본다면 찬성하는 쪽은 당연히 지금 수도권에 대해서 공급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시사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 은행 지원할 정도면은 이미 지금의 우리나라의 트렌드 경제 트렌드 다 이해하실 텐데 서울 부동산 집값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그러한 주요 요인이 이제 공급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공급을 틀어막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결국에는 양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전문가의 의견인데 바로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래서 갖고 나온 게 3기 신도시였거든요. 공급을 해주겠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주택 공급이 이제 막혀 있는 게 어느 정도 뚫리기 때문에 공급의 해소가 된다. 이런 부분에 찬성할 수 있겠고요. 또한 집값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공급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가격이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공급 때문에 그렇다. 그 공급을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27조 집값이 영향이 미미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반대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반대할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토지보상이죠. 실제로 지금 토지보상이 엄청 풀렸습니다. 왜? 아니 3기 신도시 만들려면 수용해야 되잖아요, 땅을. 그럼 뭐야? 토지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게 다시 한번 부동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으로 해서 부동산 광풍이 다시 한번 불 수도 있다.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 자료에 의하면 어떤 자료? 2기 신도시. 자, 2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27조 원이 풀렸었는데 그 당시에 집값은 미미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또 반대 논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할 쪽 이유를 보면은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인근 주민과의 원주민 간의 반발이 있고요. 뭐 토지 수용하다 보면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한 2기 신도시와의 지금 문제가 있죠. 1, 2기의 교통 문제 같은 경우. 왜냐하면 1, 2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망이라든지 이게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아니 아직도 지하철도 안 들어왔는데 최근에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김포 시민들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데 이제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생긴 지가 언젠데. 그래서 아니 1, 2기 신도시 교통망도 이렇게 해놓고선 3기 신도시가 웬 말이냐라고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들도 같이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 꼭 나옵니다.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무튼 부동산 이슈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 지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신예대율 이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한은행과의 신예대율을 어떻게 보냐면 은행 건전성 표시 중에서 하나인 예대율이라는 게 있죠.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인데 당연히 이 비율이 100%를 넘기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100% 넘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대출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재무 건전성, 은행 건전성에 보면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100% 정도 그 미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2020년부터 뭐가 돼요? 그렇죠. 신예대율 기준이 가계대출 가중치는 15%를 확 높여버리고요. 기업대출은 15%를 내려버립니다. 이거 왜 정부가 이런 규제를 가지고 왔죠? 그렇죠. 가계부채가 아시죠? 지금 엄청난 가계부채, 우리 뭐 경제 뇌관이다 할 정도로 큰 폭이 늘어났는데 은행들이 이런 얘기도 되나요? 여러분 은행 들어가셔야 되는데 은행들이 가장 손쉽게 돈 버는 방법 다 아시죠? 대출에서 이자 받는 겁니다. 이자 순위. 근데 가장 쉬운 대출이 뭐냐? 가계대출이에요. 왜?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왜? 담보가 있잖아요. 리스크가 없습니다.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은행의 설립 목적인 경제를 원활하게 위한. 경제가 원활하게 하면 뭐 해야 돼요? 기업들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기업 대출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은행들이 뭐 하고 있어요? 손쉬운 가계대출, 부동산 담보대출만 해주다 보니까 기업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계대출 가중치 10% 높일 거다. 얘네 예대율 계산할 때 대신에 기업대출 10% 내릴게. 난리가 난 거죠. 당장 이제 코앞입니다. 2020년부터 신예대율 기준이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행들이 어떻게 돼요? 분자인 대출금을 줄이거나 분모인 예금을 늘려야 되겠죠. 그럼 100% 예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예금을 늘리는 걸까요? 대출을 줄이는 걸까요? 자, 그래서 신한은행의 전략이 있습니다. 실제 신한은행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특판 예금을 활용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특판 예금, 아마 이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즘에 핀테크 회사도요, 이런 인터넷 은행도요, 특판 예금 내놔갖고 엄청나게 인수를 얻었었죠. 순식간에 나가거든요. 이런 특판 예금을 활용한 전략에서 예금을 늘리는 전략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커버드 본드 전략인데 뭐냐면 커버드 본드가 뭐냐면 금융사가 주요한 이런 주택담보 채권이 있잖아요. 그게 우량 자산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만기 이상 그러니까 유동화시키는 거죠. 담보로 발행하는 5년 이상 채권이거든요. 근데 이 뭐냐면 제가 이거 왜 커버드 본드를 왜 제가 말씀드려야 되냐면 신한은행이 요번에 이런 전략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요거 말씀드릴게요. 신한은행이 19년 1조 원 규모로 이제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 국내은행은 이미 했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커버드 본드 발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원화 예수금 1% 내에서 예수금으로 간주해주는 룰을 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5년 이상 채권 이런 커버드 본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들이 이런 커버드 본드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모르겠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신예대율 때문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 전부터 조금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이런 신예대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한은행의 전략은 보다 특판 예금을 활용하는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어떤 안전한 우량 자산을 담보하는 어떤 만기 5년 이상 장기 채권 이런 커버드 본드 발행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전략 말씀드렸고요. 자, 은행의 미래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단골 질문이죠. 이거 맨날 나와요. 은행은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맨날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은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행의 전략들, 은행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 앞으로의 비전들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맥켄지가요. 사실 이거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 은행 가도 돼?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뭐냐면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죠. 맥켄지가 현재 은행 60% 가량은요. 자기 자본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돈도 못 버는 이렇게 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롯한 전 세계 600여 개 중 한 30%는 10년 안에 사라질 전망이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 보고서인데 제가 지금 은행 준비하시는데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한은행 걱정 마십시오. 설마. 근데 사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더 볼게요. 2년간 이들 은행의 대출 성장률은 4%로 그 전 세계 명목 GDP 성장률 5.9%보다 크게 밑돌았다. 그래서 성장이 정체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왜 정체됐을까 봤더니 핀테크 기업들, 뭐 테크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은행이 했던 영역들을 그러니까 나눠 가졌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수익의 45%를 뺏어갔다라고 분석이 됐어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유명한 맥켄지에서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은행 쪽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4차 산업혁명 가운데서 이런 핀테크 기업과 테크핀 기업과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은행을 비롯한 가치가 1조원이 넘어선 이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이제 등장했죠. 그래서 기존 은행들과의 생존이 한층적으로 이제 치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현재 1위 은행과 5위 은행 시장 점유율이 한 2.5%, 3%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다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규제 들어오죠. 그다음에 핀테크 기업들 막 지금 경쟁 붙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태고 자, 신한은행의 전략은 뭐다? 바로 해외 진출이나 다소 위험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낸다. 그래서 재밌는 거가 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상품을 냈죠. 업계 최초로. 기업은행은 동산담보대출 좀 힘실었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뭐 공급망 금융 이런 선점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은행들마다 이제 새로운 어떤 전략들, 새로운 상품 개발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신한은행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식재산권 대출이 사실 좀 상품을 내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주의할 점은 뭐냐면 건정성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 지식재산권 대출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갖고 왔습니다.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대출이 뭐냐면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자체냈고요. 신한 성공 두드림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좀 봤어요. 저도 사실 이게 일반적인 일반 기업, 그러니까 개인 사이트로 가면 안 되고요. 이제 기업 홈페이지, 그러니까 신한은행의 기업 인터넷 뱅킹 가셔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이 신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를 가지고 이제 대출한 건데 규모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도 있고요. 담보대출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동산이라든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과거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뭐예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인정해주지 않았고 잘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이다 보니까 기술이 어떤 우대받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이 뭐가 있죠? 지재권이라고 부르면 뭐가 있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산업재산권은 4가지로 주통 많이 쓰이죠? 대표적인 게 특허죠. 신혼신앙도 있겠고요. 뭐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담보를 잡아서 기업들은 운용자금을 이제 은행 쪽에서 빌릴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좋잖아요. 사실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잡으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해지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정부에게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기업들한테 이렇게 운용자금, 시설 운용자금도 대주고 말 그렇게 내가 대출해줬어,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잘 나온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특징적이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신한은행에서 이런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굉장히 좀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신선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보면은 신한은행 본다면 PT 면접에서 꼭 나오는 게 또 이런 거죠. 기업 문화의 중요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빠지지가 않죠. 사실 기업 문화를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 뭐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시중 6대, 5대, 6대 이렇게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 게 기업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볼까요? 뭐 고객 중심 있고 상호 존중 있고 변화주도 있고 최고 지향 있고 주인 정신 있는데 이거는 굳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뭐 Y 뭐 신한 Y죠, 웨이죠, 신한 웨이. 굳이 왜 말씀 안 드리냐면 홈페이지 가면 다 있잖아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 홈페이지 가셔서 좀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되겠고 이미 뭐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인재상들 그다음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CEO들, 인재상들, 이런 목표들, 비전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신한은행 되게 잘 돼 있어요. 내용이 보시면은 뭐 도덕적 실행, 지속 가능 성과 추구, 자기 개발 뭐 이렇게 해서 목표, 비전 다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충분히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PT면 때 들어가서 이런 뭐죠? 기업 문화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당신이 이 기업 문화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맞는 인재상 같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에 빗대어서 이제 같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한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칩북 코드를 보면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 많이 드시죠?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비슷한 정보들이 너무 많죠. 제가 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학부생들이나 아니면 취준생들 만나보면 이게 뭔가 지금의 얘기, 그러니까 지금의 신한은행 얘기, 지금의 은행 얘기를 많이 해달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댓글에다가 그 한국직업방송 댓글에다가 지금의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해줄 수 없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칩북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로 지금의 트렌드, 지금의 은행들의 고민, 신한은행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면접도 잘 이제 준비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겠고요. 제가 이제 몇 꼭지를 갖고 왔지만 여러분 이 꼭지, 이 W를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이 얻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끊임없이 스스로 공부를 해주시기를 권유드리겠고 모르시면은 칩북 코드 유튜브 가보시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가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또한 한국직업방송 칩북 코드에서 또 제가 댓글로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칩북 코드 여의도 호랑이 권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